뉴저지주의 한인 2세 앤디 김 의원이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피리아가 허리케인에서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된 이후에도 북동부를 강타하며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번 달 말일까지 정부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산되면서 업데이트된 백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물량은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브라스카주에서 임신 5개월이 지난 딸에게 임신 중절약을 사준 40대 여성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주의 한인 2세 앤디 김 의원이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이 상원 의원으로 선출되면 사상 첫 한국계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민주당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후 앤디 김 의원은 자신의 엑스의 메넨데스 의원에게 맞서고 싶은 마음이 든다며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뉴저지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자격이 있고 상원을 위태롭게 하거나 청렴성을 손상시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수 435석 가운데 김 의원과 재선의 멜린 스트릭랜드, 공화당 소속 재선 영킴, 재선 미셸 박스틸 의원 등 4명이 있지만 아직까지 상원에는 한인 의원이 없습니다. 김 의원은 메넨데스의 사퇴를 촉구하는 주지사와 의원들 가운데 첫 번째로 나섰고 이후에는 필머피 주지사 등도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이집트 정부와 기업인들에게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기소 후에 위원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사퇴는 거부했습니다. 한편 앤디 김 의원은 뉴저지 출신으로 시카고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대테러 전문가이자 국가안전보장회의 이라크 담당 임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2018년 하원의원에 당선돼 지난 중간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습니다. 오피리아가 허리케인에서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된 이후에도 북동부를 강타하며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서양의 아프리카 해안에서는 또 하나의 열대성 폭풍 필리프도 형성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허리케인에서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된 지 하루 만인 어제도 오피리아는 북동부 대서양 연안에 계속해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수도 워싱턴에서 뉴욕시까지도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해일성 파도와 홍수가 보고됐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에 따르면 오피리아는 더 약화돼 이틀이면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대서양 중부 해안과 뉴 잉글랜드 지역에 1에서 3인치의 추가적인 폭우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해안에서 1,100마일 떨어진 대서양의 아프리카 해안에서는 또 하나의 열대성 폭풍 필리프가 형성됐습니다. 대서양의 열대성 폭풍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립기상청은 CIST, 브리엘 등 뉴저지주 해안 지역 곳곳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고 수천 명의 주민들이 정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변 도시 델라웨어에서도 홍수와 도로 유실이 보고됐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뉴번, 벨헤이븐, 워싱턴 등 강을 끼고 있는 도시들 역시 심한 홍수를 겪었습니다. 기후과학자들은 이런 허리케인의 활동성이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허리케인들은 더 폭넓은 반경으로 이동하며 중산간이나 해안 지역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허리케인의 발생지도 육지에 더 가까워져서 남동부 대서양 해안 도시들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달 말일까지 정부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셧다운 가능성은 이미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점점 급박해지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실현되면 국가 전반의 운영과 여러 부문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수많은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여파로 국립공원이 일시 폐쇄될 가능성이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식료품 보조금 지급 등 일부 사회복지 프로그램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2024 회계연도 시작은 10월 1일 0시로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예산안에 대한 합의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내에서 극단적인 성향의 강경론자들과 당 지도부 사이의 차이가 이번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내 예산 강경파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재정 공급은 의회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만약 셧다운이 발생한다면 여러 중요한 국가 프로그램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50년 동안 20여 차례 셧다운을 경험했고 가장 최근의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시작해 역대 최장인 34일간 지속된 바 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9%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요. 지난해 8월 이후로 가장 큰 차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지난 15일에서 20일 미 전역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51%, 바이든 대통령은 42%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두 회사가 지난 2월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2%포인트 내려갔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3%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해 8월 두 사람의 가상 재대결을 조사한 이후 9%포인트는 가장 큰 격차입니다. 그동안 두 사람의 지지율 경쟁은 초접전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ABC 뉴스와 에머슨 등 지난주 공개된 4개 여론조사에서는 두 사람의 지지도가 모두 같았습니다. 이달 조사로 범위를 확대해도 두 사람의 격차는 기껏해야 2%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다른 여론조사와 상충한다며 기존 추세에서 벗어난 수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37%에 그쳤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가운데 62%는 바이든 대통령 대신 다른 후보자가 대선에 나와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조사의 응답자 가운데 58%는 법에 따라 책임져야 한다고 대답했고 32%는 정적에 의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백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 물량은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승인한 지난 12일 이후 전국 약국들에서는 접종 예약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요만큼 물량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예약이 취소되는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X 등에는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두고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한 여성은 아무런 설명 없이 예약이 취소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전화를 해보니 그제야 백신의 물량이 부족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막상 백신을 접종하러 갔는데 보험사에서 백신 접종 코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잇따랐습니다. 다시 예약을 잡기도 애매한 손님들은 결국 100에서 200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백신을 접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문제를 접수받고 보험사들에게 재차 연락했다며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개인보험 가입자는 누구나 자기 부담금 없이 주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뉴욕시 백신 파인더에서 무보험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는 약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오늘 우편으로 무료 코로나19 재택 테스트를 신청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웹사이트 covid.gov/test에서 검사 키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브라스카주에서 지난 봄 임신 5개월이 지난 딸에게 임신 중절약을 사준 40대 여성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네브라스카주는 20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여성의 딸은 임신 28주였습니다. 지난 20일 네브라스카 메디슨 카운티 지방 법원의 마크 존슨 판사가
불법 낙태와 유해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제시카 버지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지스의 변호사는 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버지스는 지난해 봄 임신 20주를 넘긴 17세 딸에게 온라인으로 주문한 임신 중절약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경찰은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모녀가 주고받은 온라인 메시지 등을 확보했고 노퍽의 한 들판에서 매장된 태아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버지스의 딸은 사산된 태아의 시신을 태워 묻은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90일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최근 풀려났습니다. 존슨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버지스에게 당신이 태아나 사산아를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존중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며 사회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퍽 데일리 뉴스는 버지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며 울부짖었다고 전했습니다. 버지스의 딸이 낙태약을 복용했을 당시 네브라스카주는 임신 20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었고 최근에는 임신 12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전역에는 장기 이식 희망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기자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장기 부족 탓에 매년 6천 명 정도는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의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20일 메릴랜드 의대 연구팀은 말기 심장질환 환자인 58살 로런스 포시트에게 돼지 심장을 이식했습니다. 연구팀은 합병증 등으로 다른 치료 방법을 포기했던 포시트가 현재 회복 중이고 부인과 자녀 등 가족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인간 면역 체계의 거부 반응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전자가 조작된 돼지의 심장이 살아있는 환자에게 이식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1월에 시행된 첫 번째 이식 수술도 메릴랜드 의대 연구팀이 맡았고 당시 돼지 심장을 이식받은 57살의 남성은 2달이 지난 뒤 사망했습니다. 당시 부검 결과 환자에게선 돼지의 폐렴 등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DNA가 발견됐지만 심각한 거부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연구팀은 이번 수술에서 10개의 유전자가 조작된 돼지의 심장을 사용했습니다. 유전자 의료기업이 사육한 이 돼지는 인체의 면역 시스템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3개의 돼지 유전자와 함께 돼지 심장의 성장과 관련한 1개 유전자가 제거됐고 인체가 돼지의 심장을 인간의 심장으로 인식하도록 6개의 인간 유전자가 삽입됐습니다. 또 첫 번째 이식 때 사용되지 않았던 최신 기술을 사용해 바이러스와 항체 등을 검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최근 뉴욕대 연구팀은 뇌사 환자 2명에게 돼지 심장을 이식했는데 뇌사자의 신체에서 돼지의 심장이 3일간 정상적으로 기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3일 장스타 태권도가 창립 33주년을 맞아서 성대한 기념식 및 시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3일 저녁 뉴저지 로다이에 위치한 펠리시안 대학 2천여 명의 관객이 강당을 꽉 채운 가운데 한국을 상징하는 전통무술 태권도의 화려한 시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지난 1990년부터 33년째 태권도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장스타 태권도.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나이도 인종도 성별도 불문하고 한국의 태극 정신의 하나가 됐습니다. 다양한 수상도 이어졌습니다. 장스타 태권도와 30년 이상을 함께해온 5명의 사범에게 골든키 어워드가 수여됐고 뉴저지 저지시티 스티브 플럽 시장에게는 명예 검은띠가 수여됐습니다. 스티브 시장은 무대에서 송판 격파 시범도 보여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정치인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존 호건 버겐카운티 클럽과 팰리세이즈파 폴킴 시장은 차례로 무대에 올라 행사를 축하했습니다. 뜻깊은 행사에 아름다운 나눔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장순길 관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사랑의 집과 하나 미션의 기부금을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오랜 동안 아이들 또 쉘터 운영하시면서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33주년 기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여러분들과 우리 미국 제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 관장은 지난 33년 동안 장스타 태권도를 통해 배출된 제자들이 무려 3만 명이 넘는다며 태권도를 통해 신체와 정신을 갈고 닦고 이웃을 돕는 나눔의 정신도 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1,500여 명 작가 노동자를 회원으로 둔 미국 작가조합은 어제 사용자 단체인 영화 TV 제작자 연합과의 협상에서 파업 종료를 위한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이번 합의안은 노조 집행부와 노조원들의 최종 추인을 거쳐야 합니다. 할리우드 작가 노동자들은 지난 5월 2일부터 스트리밍 서비스 작가에 대한 보수 문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작사들의 대본 작업 가능성과 작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해왔습니다. 작가 노조가 파업을 끝내더라도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은 파업을 계속 진행 중이어서 할리우드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지난 23일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사를 둔 경매회사 헤리티지 옥션이 1934년에 발행된 $10,000짜리 지폐를 경매에 붙인 결과 48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매된 $10,000 지폐 가운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해당 지폐는 링컨 대통령의 재무장관인 세먼 P. 체이스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낙찰된 지폐에는 종이화폐 보증이라는 인증 확인서와 뛰어난 종이 품질 등급 확인서가 첨부됐습니다. 조폐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고액권이 자주 사용되지 않자 $500 이상의 지폐 발행이 1969년 중단됐고 이후 미국에서 발행하는 최고액 지폐는 $100입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현재 6만 명 이상의 망명 신청자들이 시정부 케어를 받고 있고 연방 주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는 상태여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망명 신청자들의 쉘터 거주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습니다. 앞서 시정부는 지난 7월 망명 신청자들이 쉘터에서 60일 이상 머무를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거주 기간을 추가로 단축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쉘터에 입소하게 된 망명 신청자들은 30일간 배정된 사회복지사와 함께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 20일 버스 전용 차선 위반을 단속하는 ABLE 카메라 단속을 퀸즈와 브루클린을 오가는 B26 버스 노선에서도 실시한다며 지역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첫 60일간은 위반 차량에 경고만 발송되지만 이후부터는 첫 위반 시 $50, 이후 상습 위반 시 최대 $25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MTA에 따르면 B26 버스의 8월 평균 이동 속도는 시속 6.7마일로 브루클린 지역 전체 평균 속도보다 4% 느렸습니다. 브루클린의 경우 ABLE 카메라 단속 이후 버스의 평균 이동 속도가 약 5% 증가했고 버스 충돌 사고도 20%나 감소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에는 30% 정도로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7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겠지만 밤에는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